사실 이 저희 책에 보면 이제 도널드 창 얘기도 있고, 도널드 창 얘기를 정리했어요. 한편 콜 금리를 하루 저녁 100%로 끌어올려 홍콩 달러로 미 달러를 매입하려는 투기 세력들의 입맛을 싹 가시게 했다. 오버나이트 금리가 연 100%라면 홍콩 달러로 미 달러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홍콩 달러가 향후 1년간 최소한 2배는 폭락해야 겨우 본전을 건진다는 말이었다. 따라서 아무리 홍콩 달러의 약세를 전망하는 투기가라 하더라도 홍콩 달러를 팔아 미 달러에 투기하기란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던 것이다. 10월 22일 밤에는 뉴욕 시장에조차 홍콩 달러에 대한 대대적인 매각 작전이 벌어졌지만 도널드 창은 달러를 풀어대면서 이를 잘 막아냈다. 그리고 매각 세력의 기가 꺾이는 것을 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 23일 아침 기자들을 불러 투기는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날 금리를 끌어올려 마감 청소 작전을 벌였던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한국은 투기 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 당시 한국은 원화를 빌려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시장 개방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개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원화로 말하자면 대출해가는 제도 자체가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레이시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홍콩이나 대만, 태국보다 오히려 덜 개방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97년 7월 달에 그 당시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유일하게 외환위기가 북상하고 있다는 태국 현지발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태국이 무너지고 인도네시아가 떨어졌다 하는 이제 르포,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이제 국내에 있던 기자가 현지에 취재를 나가서 이제 했던 르포 기사를 쭉 쓰면서 그때 7월 며칠이었던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외환위기가 북상하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를 썼어요. 그때 제게 우리나라 재정경제원, 지금 기재부죠. 재경부, 또 한국은행으로부터 제가 엄청난 항의를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한국하고 어떻게 그런 나라를 비교하냐? 우리나라는 절대 외환위기가 안 온다 하고, 소송을 불사하겠다 이런 식의 항의를 아주 거칠게 받았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관료들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조건은 달랐습니다. 태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그 나라 바트를 빌려서 팔므로써 이제 그 나라 통화를 공격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원화를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올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터졌느냐? 딴 데서 터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끌려간 것은 투기 공격을 받아서 끌려간 게 아니고 자멸한 경우거든요. 정말 참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쪽팔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내부에서 먼저 무너졌고요. 왜? 경제를 수습할 주체가 없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인기는 폭락했고 그 당시까지 고도 성장 체제에서 생겼던 허다한 문제가 97년에 아주 집중적으로 생겼댔어요. 연초부터 한보철강이 터져나갔지 않습니까? 한보철강 부도 났죠. 또 여름에 기아자동차가 부도가 났거든요. 기아자동차 얘기는 따로 한 편을 써도 좀 돼. 지금 현대자동차 인수대에서 너무나 잘 나가는 기업이 되어 있지만, 기아자동차가 사실상, 부도가 났을 때에 그때 기아차를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국제적인 관심거리였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어떤 시장경제 질서로 잘 순조롭게 이행해 가느냐, 아니면 한국이 아주 아시아적 낙후성을 가지고 좀 덜 떨어진
무슨 태국 경제, 말레이시아 비슷한 이런 경제의 낡은 자본주의의 구조를 온전하느냐는 것을 국제사회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한국 사회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에 걸맞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못 가지게 되면 점차 말하자면 환율이라든지 이런 실제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고 지금 현재 가격과 떨어지는 가격과의 차이만큼을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데는 단순하게 무역 수지가 얼마냐, 국제 수지가 어떻게 되느냐, 뭐 그 나라의 금리가 어떠냐, 주가 수준이 얼마냐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느냐, 올라가고 있느냐, 그 나라의 소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머티리얼들, 말하자면 제도와 그 제도의 공간들을 메우는 예를 들어서 관료들의 관리 능력 또는 기업가 정신 또 기업들의 어떤 자금의 어떤 견딜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총화, 전체의 총체가 이제 말하자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이다 또는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한국 사회는 그 당시에 누리고 있던 경제 수준에 비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디시전 프로세스, 말하자면 정치라든지 또는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기업들의 어떤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외형적인 한국의 힘보다는 터무니없이 낮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갭을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굉장히 관찰하고 있고 끊임없이 IMF나 뭐 IBRD라든지 OECD 같은 데서 한국은 개혁 언제 할 거냐, 빨리 개혁해라. 너희들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큰일 난다. 왜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있었죠. 지금 중국도 보면 경제력은 굉장히 커졌는데 중국 정치 지도자라든지 뭐 노는 거 보면 개파이잖아요. 뭐 부패가 어마어마하고 뭐 정치 체제는 정말 뭐 독재 정부고 일당 독재고 군부는 뭐 엄청나게 엉망이고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쟤들은 왜 개혁하고 좀 더 근대적인 어떤 민주주의 체제 이런 거를 이행 안 하는가 하고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주 극단적인 어떤 거죠. 그래서 연초에 이제 한보철강 한보그룹이 이제 디폴트가 되고 이어서 이제 은행이 이제 BISB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찰나에 이제 정치적으로 대선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김영삼 정부는 완전히 이제 허수아비처럼 아무런 디시전 능력이 없어지고 뭐 이제 정치적 캠페인이 뭐 굉장히 벌어지고 이해창이냐 김대중이냐 하고 이제 난장판이 벌어지면서 기아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아가 이제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들어갔어요. 기아가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들어가면서 뭐 야권에서는 기아 자동차는 우리나라 좌익들은 주인이 없는 회사를 좋아하잖아요. 기아 자동차 주인이 없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회사를 망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기아 자동차를 국민기업으로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기아 자동차에 대한 정상적인 채무제 조정, 구조 조정을 정치권에서 막았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김선홍이라는 그 당시 기아 자동차의 최고 경영자와 노동조합이 가세를 해가지고 야권하고 결탁을 하면서 말하자면 그 당시 무슨 당이었나요? 김대중 후보가 속한 야권하고 결탁을 하면서 소위 부도가 나면 이제 부도 법정관리에 집어넣고 해가지고 채무 구조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구조조정을 해서 살릴 만하면 살리고 죽일 만하면 죽여버리고 사업 구조조정을 해서 부채를 떨어내고 그래서 건실하고 몸을 가볍게 해서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그 기업을 살리는 것인데 그대로 온전한 상태에서 생산도 그대로, 생산 캐파도 그래도, 자산도 그대로, 부채도 그대로, 종업원 해고하면 절대 안 된다. 왜? 민노총이었으니까. 종업원 해고하면 안 된다. 하는 거지로 세금을 떼어서 국민기업이라는 게 말이 환상이죠. 국민들이 차를 사줄 것도 아니면서. 국민기업이라는 걸 내걸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자 부담 이런 것을 정부 국가의 부채로 메꾸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메꾸는 이런 국민기업으로 가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구조조정이 안 되고 말하자면 한국에서 계속해서 부도기업이 터져나오고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강하거나 급격한 어떤 부실이 터져나와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시기에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정치권은 반대 투쟁을 한 겁니다. 다 살려라. 국민기업이다. 뭐 공기업으로 만들자. 이런 식의 논란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말은 많은데 노 액션이다. 나토라 그랬습니다. 노 액션 톡 올린가요? 나토.
말만 많고 결정이 안 되는 사회다. 해서 이제 전체로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은행하고 정부, 행정부는 또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뭐 난장판이었어요. 대통령 선거 전에 이제 막이 올라서 뭐 누가 대통령 되는지 국민들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 선거 시즌이어서 전부 뭐 문철수냐 안재인이냐 뭐 문철수는 문재인으로 다니라 되는 경우에 문철수라 그러는 거고. 자, 이런 뭐 헷갈려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안재인이는 안철수로 다니라 되면 안재인이라고 하는 거. 그 지금 이탈리아, 스페인, 뭐 그리스, 뭐 프랑스가 지금 뭐 다음 타자는 프랑스다 이런 거 우리 국민들 눈에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미국이 셰일가스가 나서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신문에도 인기도 없고 그런 기사 써봤자 독자들이 보지도 않고 뭐 단일 안 되면 뭐 내 죽겠다고 뛰어내려 자살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온 국민이 지금 정치에 몰입해 있는 이런 상황은 그때는 더 했거든요. 왜? 그때는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긴장이라는 것은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 뭐는 오히려 약과죠. 뭐 지금 문철수, 안재인이 뭐 상대적으로 약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정말 슬러그들이 나왔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난장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태국이 무너졌다, 말레이시아 무너졌다, 뭐 인도네시아 무너졌다, 홍콩 도널드 챙이 나와가지고 뭐 정말 뭐 결사항전을 해가지고 홍콩은 이겼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하는 이 동아시아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있는 이 과정에 대해서 아무도 워치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한국경제신문 정권부장을 하고 있는 하영춘 기자가 그때 아마, 하영춘 기자는 아닌 것 같고. 그때 누가 이제 기자가 태국, 인도네시아를 다녀와서 7월인지 9월 1일자인지에 이제 아시아 외환위기가 한국을 향해서 북상하고 있다. 이렇게 썼거든요. 상어 때가 이제 다 물어치우고 말하자면 서부 영하의 깡패들이 이제 이 집 저 집 다 때려 부수고 이제 우리 집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융기관들은 알았죠. 금융기관들은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자멸했다고 하느냐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금융 완화, 금융 자유화를 하고 금융 국제화라는 걸 했어요. 금융 국제화를 하면서 종금사, 뭐 단자사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 소위 소규모 이금융권 회사들이 대거 아시아로 나가서 영업을 했댔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뿌리가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로 나가서 영업을 했는데 자, 이 책에 어딘가는 그 보면 내용이 아주 자세히 돼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그때 이제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한국, 아시아 네 마리 용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에 고무되어서 1990년도가 들어오면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약진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빌린 돈으로, 부채로. 말하자면 debt driven economy였어요. 부채에 의해서 드라이브 되는 이코노미였죠.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터졌고, 그래서 태국 그 당시 방콕 같은 도시를 가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온 길이 그냥 트래픽잼이 말도 못했어요. 어떤 도시에 트래픽잼이 많다는 것은 그 도시에 부동산 거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국에 이제 그 빌딩들마다 새로 올라가는 빌딩들이 공사 중인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거품이 생기고 그 거품 경제가 막 돌아가고 흥청망청하고 그러니까 빚내서 자동차 사고 자동차는 샀는데 도로는 확장이 안 되니까 트래픽잼이 나는 거거든요. 그 트래픽잼이 나는 정도가 사실은 그 나라의
거품의 정도입니다. 말하자면 천천히 이제 순조롭게 인프라가 채워지고 경제가 나가고 채워지고 경제가 나가면 그렇게 심한 거품은 안 생기죠. 근데 이제 막 거품이 먼저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인프라가 확장되는 것보다 거품이 많기 때문에 트래픽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도시에 가서 가만히 보고 트래픽잼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다. 이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사나 할 정도 같으면 분명히 그건 거품 경제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전부 태국, 인도네시아, 홍콩 이런 데 나가서 그 나라의 그 거품 경제에 돈을 빌려주는 업을 한 겁니다. 누구 돈으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뭐 돈이 있었겠어요? 일본 금융기관의 돈을 빌려서 태국에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도 금리가 쌌어요. 그래서 일본 금융기관에서 금리를 돈을 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갚겠다 하고 숏텀으로 돈을 빌려서 물론 금리도 낮죠. 한국 금융기관들이 자기의 리스크로 자기의 위험 부담으로 태국 금융기관들에게 그 돈을 1년짜리 돈으로 빌려준 겁니다. 1년짜리, 2년짜리. 물론 금리를 높여서. 그럼 이쪽에 3개월짜리로 빌려서 금리는 낮고 이쪽에 1년, 2년짜리 빌려주면서 금리는 높죠. 그러니까 낮은 금리와 높은 금리의 이 차이, 금리 갭이 굉장히 짭짤한 장사였던 겁니다. 너무나 달콤한 장사였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돈도 필요 없이 일본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건설회사, 기업들 이런 데 돈을 빌려주면 그 양쪽에서 오는 금리 차만 해도 2%포인트, 3%포인트 이랬거든요. 녹아나는 장사였어요. 너무나 달콤한 장사였어요.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태국의 기업들이 망해버렸어요. 돈을 못 갚는다. 일본의 금융기관이 우리들을 3개월 지나고 돈을 달라 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이쪽에서 받아야 줄 거 아니에요. 빌려준 데서 받아야, 원래 우리 돈 없이 장사한 거니까 빌려준 데서 돈을 받아야 일본 금융기관에 돈을 갚아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태국, 인도네시아가 박살이 나버리고 돈 다 떼인 겁니다. 받을 돈이 없어졌어요. 또 받을 돈이 있다 하더라도 1년짜리, 2년짜리잖아요. 그 2년 있다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1년 있다가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3개월이니까 3개월 있다가 돈 달라. 그럼 여기서 받아서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 돌아갈 때는 괜찮아요. 잘 돌아갈 때는.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예를 들어 3개월짜리를 4번만 빌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1년짜리 한 번 갚아서 차례차례 갚아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더 이상 일본 금융기관이 안 빌려준다. 빌려주었던 걸 일방적으로 돌려받기만을 원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디폴트가 나는 겁니다. 구조적 디폴트가 나죠. 말하자면 이걸 좀 웃기는 얘기로 미스매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미스매치. 1년짜리를 빌려서 1년짜리로 빌려주면 되는데 3개월짜리를 빌려서 1년짜리, 2년짜리를 빌려주면 돈이 돌아오는 시기보다 이쪽에 줘야 될 시기가 빨라지는 거죠. 말하자면 기간의 미스매치다. 숏텀과 롱텀 사이의 미스매치다. 자,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거들났습니다. 우리 금융기관이 이쪽에 돈을 갚아줘야 되는데 갚아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왜? 못 갚아주면 부도잖아요. 야, 한국의 금융기관을 부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부도를 내는 것이 맞았는데 그게 부도가 내면 본사 지급 보증에서 말하자면 해외 영업에서만 부도가 나면 되는데 그게 국내로 바로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 금융기관들이 부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줄 달러가 적었으니까. 국내 금융기관들이 달러가 많으면 해외 영업에서 오케이 저쪽에서 못 받아서 그럼 본사에서 대신 주면 되죠. 대신 갚아주면 달러 빚이니까 대신 갚아주면 됩니다. 근데 대신 갚아줄 은행이 없는 겁니다. 그럼 드디어 은행이 부도가 나는 거죠. 저쪽에서 종금사가 부도가 났지만 해외 영업에서 실제로 부도가 나는 것은 한국에 있는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도가 나는 겁니다. 야, 돈이 없다. 그거 다 지급보증 관계에 있고 하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일본 금융기관에 돈이 없다.
어떻게 하느냐? 죽여라. 그래 한국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보관하고 있던 국고를 털어서 갚은 겁니다. 막판에. 그러니까 국고에 있는 달러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투기 공격을 받아서 무너진 게 아니고 태국과 인도네시아, 홍콩 이런 데서 난장판이 되면서 말하자면 충격파로 무너진 거죠. 그 우리는 자멸한 겁니다. 일본이 왜 그렇게 되었나? 이건 얘기가 약간 길어질 수 있는데요. 일본이 그럼 왜 그렇게 돈을 회수했을까? 이럴 수 있습니다. 요 얘기까지 잘라서 한 편을 하고요. 일본이 왜 그랬을까 하는 얘기는 다음 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